얘기 많으십니다. 예. 우리 이제 금융에서 보면 이제 IT 기술이 발달하고 또 대면 거래 비중이 계속 이제 줄고 있잖아요. 그래서 은행이든 증권회사든 많은 금융권이 고용이 축소되는 게 지난 몇 년 동안의 일반적인 추세죠. 그런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고용이 대폭 확대된 영역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? 5년 동안에 4,000명이 늘어나는 금융 영역이 있습니다. 그게 어디입니까? 파악 못 하셨어요? 아니, 제가 전체는 숫자는 이제 아까 금융권 전체 80만 명이고 은행권이 뭐 여기까지는 했는데 오버타임은 못 봤습니다. 그게 자산운용업 쪽에서 지난 5년 동안에 고급 일자리가 4,000명이 늘어났습니다. 유일하게. 그럴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앞으로 이 자산운용업이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산업인데 최근에 이제 불행하게도 뭐 DLS 사태 또 조국 후보자 이 사모펀드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잘못하면 또 우리나라는 이 쏠림 현상이 있잖아요. 자산운용업 전체가 또 위축되지 않을지 또 이제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급격히 위축되지 않을지 굉장히 걱정되는데 사모펀드 시장에 여러 가지 루프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걸 철저히 좀 들여다보시고 그런 걸 제대로 보완해서 사모펀드가 정상적으로 발전하는 게 후퇴하지 않도록 위원장 취임하시면 특별히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특히 이제 키코 사태가 벌어지고 작년에는 또 ETN이라는 그 상품에 대한 사고가 터졌습니다. 또 금년에 또 DLS가 터진 거 보면 뭔가 우리 금융 감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감독이 제대로만 한다면 이런 일이 이렇게 주기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지 않겠어요? 예. 그래서 이번 기회로 우리 금융소비자법이 발의된 지 뭐 3, 4년 되는데 아직도 잠자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금융소비자법이 제정되는 계기로 좀 삼았으면 우리가 큰 레슨을 얻지 않을까 싶은데요. 특히 이제 소비자법의 내용 보면 판매 행위에 있어서 아주 그 중요한 원칙이 다 있어요. 적합성의 원칙에 맞느냐, 또 뭐 적정성 원칙, 그 다음에 설명 의무를 제대로 했는지, 불공정 영업 행위 금지가 제대로 지켜지는지, 또 부당 권유 행위를 하지 않았는지 했는지, 또 광고가 과잉 광고가 없는지 이런 게 다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장 취임하신 더욱더 좀 여야 의원님과 대화를 통해서 금융소비자법이 통과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. 네,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이제 계속 걱정되는 것은 이런 이제 설명 의무라든지 판매 행위를 정상적으로 다 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지켜져야 될 거는 투자자 책임 원칙입니다. 투자자 책임 원칙이 이번에 무너지면 금융 질서 자체가 무너지잖아요, 신용사회가. 그러니까 이번에 철저하게 좀 그 감독원에서 들여다보시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판매 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손해를 봐서 금융회사가 변상해주는 그건 아주 투자자 이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. 그것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. 또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레슨이 하나가 우리나라의 금융교육이 부실하다. 전 국민들한테. 그래서 금융위원회 주도로 어떻게 하면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 적정하게 금융교육을 제대로 시킬 건가. 금융상품에서는 우리가 법으로 예금보험의 대상이 되지 않은 모든 금융상품은 원본이 깨질 수 있는 개연성이 있잖아요. 그런 교육을 평소에 좀 철저히 시킨다면 이런 사태가 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금융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지금도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 체계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요. 이번에 우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또 금융교육을 제대로 좀 해야 될 필요성 이런 거가 좀 정착이 된다면 뭐 값비싼 레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좋은 말씀 잘 참고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제일 걱정스러운 게 우리 가계대출 부분인데
전 우리 이 원장 때도 계속 가계대출에 대한 이렇게 걱정을 하면 아직은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위험은 없다. 이게 역대 금융위원장들의 한결같은 답이에요. 우리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현재 우리 가계대출의 현 상황. 첫째는 일단 어쨌든 과거에 17년 이후로는 가계대출 증가율이 이제 두 자리에서 한 자리, 지금 4.9, 4.3%로 분기별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계대출은 잘이 아니라 어쨌든 걱정보다는 관리되고 있는데 절대 규모는 1,556조이고 GDP 대비도 여전히 크고 가처분 소득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가계대출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이 맞고요. 근데 한 번에 다 줄일 수는 없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특히 걱정스러운 건 이제 경기가 지금 급격히 위축되고 또 이제 경기 위축에 대비해서 이제 통화 당국은 또 통화 정책을 쓰는데 가계대출 정책과 반대가는 정책이잖아요. 지금 어떻게 보면. 그러니까 이때 이 관리를 잘못하면 엄청 또 이제 늘어날 위험이 클 겁니다. 그 관리를 좀 잘 하시죠. 알겠습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그다음에 오전에 우리 유동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제 그 과세 관계 우리 시중에 유동성이 뭐 한 1,100조, 1,200조가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결국은 수익이 있는 대로 가지 않겠어요? 근데 부동산 세제가 금융 자본시장의 과세 체계보다 훨씬 더 유리한 면이 많아요. 그럼 누구든지 부동산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부동산 대책을 아무리 세워봐야 이런 관계에서 그쪽이 유리하면 가게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차제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논의도 했습니다만 이제 증권거래세 문제하고 각종 금융 자본시장 관련된 상품의 개별 과세 체계 이걸 통합을 해가지고 제가 뭐 발의한 법안입니다만 장기적으로 거래세는 좀 폐지하고 궁극적으로 캐피탈 게인 텍스로 일원화하면서 여러 금융 상품을 합산 과세하고 또 손익 그러한 장기 로드맵을 지금 세제실하고 협의해서 뭐 내년까지 장기 로드맵을 좀 만들기로 했는데요. 이거는 거기다 그냥 맡겨놓을 일이 아니고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더욱더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 사회의 자금 흐름을 정상화해서 시중에 흘러다니는 돈들이 생산적 금융으로 흘러가게 하는 채널을 만든다. 이런 큰 사회적인 어떤 필요성을 가지고 우리 이 위원장님께서 더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해요. 예,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가 취임하게 되면은 부처 간에도 힘의 균형으로 보면 기재부가 훨씬 힘이 세고 세제실의 힘이 세기 때문에 다른 부처가 좀 힘을 잘 발휘를 못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좀 큰 국가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금융위에서 대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예.